예. 자, 지금부터 한국기자협회 주최 20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먼저 본 진행에 앞서서 이런 전 세계가 주목하는 토론회를 기획하고 주도해 주신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창립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신문, 방송, 통신사 만여 명의 기자들이 자주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언론단체입니다. 우리 한국기자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동원 회장의 인사 말씀을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굳은 날씨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테이프를 하게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대선 기획 준비단 사회를 맡으신 김종필 단장님 비롯해서 네 분의 패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기자협회는 전국 195개 언론사에서 만여 명의 기자를 둔 대한민국 최대의 현업 언론단체고요. 1964년 8월 17일 날 창립돼서 환갑을 3년 앞두고 있습니다. 57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바야흐로 정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내년 3월 9일이 선거일이니까 8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저희 기자협회는 여러 보도 준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선거 보도 준칙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혁신적인 정치 과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민주주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선거에 기응하여 유권자든 미디어 이용자에게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자들에게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해 드리고요. 또 유권자들에게는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기자협회가 4년 전에 19대 대선을 앞두고 5개 정당 후보들을 모두 모셔서 합동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찌감치 대선 토론 기획 준비단을 꾸렸었는데, 이번에도 20대 대선을 앞두고 기획단을 꾸렸고요. 그리고 오늘 역사적인 첫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반에 약 15주 내지 20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주요 후보들을 모셔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순서로 이광재 의원을 모셨습니다. 이번 토론회 잘 보시겠지만 현수막에도 나와 있지만 왁자지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그런 토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도 강조하셨는데 그 기조를 가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 언론은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인 주권자민의 민주주의 원칙과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주권자가 묻고 후보자가 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본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진행과 관련된 흐름을 여러분께 사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만여 명의 기자를 대표 내지는 대신하여 함께 참여한 패널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자리 좌측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서울 정경부장 겸 편집위원 보셨습니다. 옆자리에 임소라 JTBC 정책부 기자 보셨습니다. JTBC 채널을 통하여 정치부 회의 때 많이 친숙한 얼굴로 알고 계실 겁니다. 예비 후보는 잠시 후에 소개하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기자협회 대선 후보 토론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고 현재 소속사는 내일신문 정치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이상은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부 팀장 9개월이었습니다. 예, 박수는 주셔도 무방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 옆에 계신 분은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 모셨습니다.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질문을 통하여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의 모두 발언 전에 진행 순서는 이렇게 대략 진행하기로 기조를 잡았습니다. 질문은 가능한 한 간명하게 20초 안팎으로 질문을 할 예정이고요. 답변은 가능하시다면 개별 질문당 1분 30초 안팎을 쓰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용에 따라서 질문 내용에 따라서 안배하시는 것은 후보자가 유연성을 발휘하셔도 좋습니다. 전체 저희가 준비한 질의 문항은 정치, 경제 등 분야별로 25개 문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질의당 추가 답변, 그러니까 제 질문, 제 답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 10초, 답변 50초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함께 팀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신 제 한국기자협회 제20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오늘의 첫 서막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께서 영광의 순서를 차지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조금은 기본적으로는 좀 정지하고 레귤러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왁자지껄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이렇게 엄중한 분위기보다는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거나 좀 이렇게 현장에 순발력 있는 추가 질문도 기대합니다. 보통 오늘 플로어에 계신 그 패널에 참여하지 않으신 기자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90분 진행한 후에 질문 더 드릴 테니까 그때 그 찬스를 사용하시면 전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공통 질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분야별 개별 질문을 저희가 준비했다는 점을 저희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오늘 첫 토론에 흔쾌하게 응해 주신 우리 이광재 예비 후보의 모두 발언, 소신 발언을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광재입니다. 저희 아내도 정치부 기자 출신인데요.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G7이라는 성공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원로, 석학, 전문가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질문을 끝없이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언론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G7 성공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국민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저는 이제 국민 복지, 국민 행복이 정치인의 성적표로 되는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G7 성공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사회 신뢰지수는 OECD 최하위 국가입니다. 통합의 나라를 만들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G7 성공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 시대가 국력으로 보면 정점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기술혁명을 통해서 G5, G3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전을 해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G7 성공한 국가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외교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수없이 많은 나라를 가봤습니다. 외교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견제를 뚫고 당당하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체제, 남북한 FTA를 통해서 두 개의 체제, 하나의 시장에서 번영을 이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언론 여러분, 저희는 G7 성공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의 대통령들은 모두 불행한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이제 이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은 외교, 안보, 통일, 꼭 하고 싶은 일만 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총리는 내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 정부 하나, 총리 정부 하나, 이 두 개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능한 사람이면 어떤 정당에서든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 구조를 확실하게 개편해서 대한민국 모두의 인재를 쓸 수 있는 나라가 돼야 유능한 정부가 됩니다. 존경하는 언론 여러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우리가 좋아요를 눌러줘야만 그 사람은 별이 됩니다. 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국민이 꿈을 키우는 플랫폼 정부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는 이제 국민이 편안하게 사는 국민의 집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광재 대선 후보의 차기 개선에 임하는 포부와 비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정치 분야입니다. 공통 질문 첫 번째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민들의 관심, 또 언론이 조명을 하고 있는 많은 대선 후보들 중에 여론조사 1위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사는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1위를 다투기는 합니다만은 제 질문은 윤석열 총장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배경은 현 문재인 정부의 실적에 대한 반작용, 그래서 반문의 표상으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권에 안착을 해서 대선 후보로 롱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언론 여러분,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윤 총장은 과연 발광체일까요? 반사체일까요? 발광체가 됐을 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여러분, 우리 손흥민 선수는 골을 잘 넣어야 연봉이 올라갑니다. 우리 임영웅이나 송가인 그분은 노래를 잘해야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도대체 무엇으로 평가를 하죠? 인지도? 이미지가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언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정치는 현재를 관리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이지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시대를 과연 원하고 있을까요? 또 대한민국은 청년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를 만들어내려면 투자와 규제 개혁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법률가 출신이 규제 개혁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또 외교는 인맥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처칠 수상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800회의 편지를 썼습니다. 처칠과 루즈벨트의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 승전이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외교적 경험과 지략과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가장 중요하게는요, 대한민국은 현재 남남내전 상태입니다. 처절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때 과연 윤 총장 국민을 통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언론 여러분과 함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언론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정치인들의 면면을 봐왔습니다. 여론조사는 무지개 같은 것입니다.
결국 국가를 사랑하는 발광체인가 반사체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야망으로 가는 야망의 열차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 함께 희망으로 만드는 희망의 열차를 함께 만들 것인지 함께 선택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발광체, 비전,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정치 분야 두 번째 질문 임소라 기자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당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기존의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렇다면 청년층의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뒤처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아울러 이 후보님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준석 대표 축하드립니다. 제가 38살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었는데요.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민주당은 환골 탈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에 휩쓸려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청년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일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집 살 기회, 결혼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실직 상태에 있으면 국가 예산은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일자리를 만들려면 강력한 창업국가로 투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대기업이 갖고 있는 4대 유보금이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투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현재 디지털 세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로서, 네이버의 파워블로거로서.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경제 용토를 5억, 10억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가, 제페토가 2억인데 이게 5억, 10억이 된다면 우리가 이모티콘 하나를 팔면 5억, 10억으로 시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야 일거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자리는 그렇게 만든다고 치고 당장 뭔가 소득을, 현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을 주는 부분은 저는 여러분과 청년들과 함께 합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돈도 아니고 미래의 돈을 낭비하듯이 쓸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청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이 되자고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도 돈을 나눠주겠다고 하면 표가 생기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희망을 함께 만들자고 호소하고 싶고, 굳이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청년 여러분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저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정치 분야 세 번째 공통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내년 대선의 국민들의 요구는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이른바 내년 대선의 시대 정신은 어떻게 살펴보고 계십니까? 행복한 인생, 안전한 인생을 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10대는 입시 문제로, 20대는 일자리 문제로, 30대는 직장과 결혼 문제로, 40대는 집과, 50대는 퇴출당하는 두려움, 60대 이상은 노후 불안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각자 고생하기에는 너무 삶이 힘들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행복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자리이고 강한 복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탄탄한 외교, 안정된 외교입니다. 미중의 경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위협할지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갈라진 나라가 세대로, 지역으로, 빈부로 갈라진 나라가 통합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 열망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시대 정신이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두 별처럼 빛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국민 모두가 별이 되는 거죠. 예, 지금 그 정치 분야 공통질문 3개를 진행했는데요. 우리 후보께서는 약 23분 정도, 23초 정도를 더 쓰고 계시다는 점을 감안해서 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경제 분야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공통 질문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상훈 패널이 진행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당 지지율의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썼던 그 공급은 많이 하지 않고 수요를 억제해 보려는 그런 정책을 똑같이 썼다가 이번 정부도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후보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현 정부의 주택 임대 사업자 정책하고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 임대차 3법에 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는데요. 김수현 실장은 제가 절대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비슷한 정책 생각이 오류를 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국토 균형 발전과 강력한 공급이 저는 핵심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균형 발전을 하지 않고서는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공급을 하지 않아야 집값성 있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강력한 공급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옥탑방, 반지하 등 최저의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이것은 집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주택하고 민간주택하고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 임대주택이 민간주택과 거의 같은 수준에 올라오지 않고서는 국민들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홀로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대에 맞는 집, 대부분의 현재 마물에 지어진 집을 이 3만 불 시대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니가 많으니까 포니를 타라. 이거는 맞지 않고 여기는 나는 지금 소나타나 SM5를 타겠다고 하는 그 수요에 맞춰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기 공급을 제때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용산 기지에 100만 평 중에 약 20만 평 정도를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곡과 강서지구, 김포, 고양 일대에 이르는 지역도 저는 또 하나의 주요한 공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김포공항, 성남공항의 고도를 제한을 완화하면 우리가 약 상당한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국가 토지 비축 제도를 생각합니다. 신설 역세권에 대해서는 저는 국가가 공공개발을 해야만 저렴한 주택을 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재 맹지일 경우에는 한 10만 원 합니다. 길이 나고 나면은 한 100만 원 하죠. 철도가 열리고 나면 한 1000만 원 합니다. 근데 그 땅을 전부 한 몇 사람이 국가가 낸 세금으로 그 이익을 다 갖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역세권 주변에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절대 농지를 저는 국가가 비축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경제활동을 쓸 때 저는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급을 기반으로 하고 우리가 임대차 보호나 전월세를 할 때 전가되지 않냐고 피해를 보는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토 균형 발전과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부동산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가장 절실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도 날카로웠고 답변도 풍부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한 시간은 많이 넘었으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 분야 공통 질문 두 번째 우리 최경철 패널이 진행하겠습니다. 후보님 광주 가셔서 커피 드셔보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파스타도 드셔보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광주의 어느 골목길에서 파스타 볶고, 파스타를 만들고 커피 볶는 분이 그저께 어느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알바 임금 올라서 도저히 장사 못하겠다는 그런 비명을 들으셨는데,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가 간판으로 내세웠던 정책인데 몇 점 주실 건지 먼저 점수부터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 설명 달아 주시고,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성이 과연 몇 %일지 먼저 수치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수치로는 참 어렵습니다. 저는 한 6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냥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이 가난한 거거든요. 경제 성장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정책에서 우리가 쓴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 저는 속도 조절에 약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9.0% 상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6%, 문재인 대통령은 7.8%입니다. 처음에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이 저는 약간 정책적 오류가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주 52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속도를 좀 빨리 한 측면이 있고, 특히 저는 디지털 시대가 오게 되면 벤처기업이라든지 세계화가 진행되게 되면 외국인 금융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저는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전면 실시가 될 가능성은 저는 0%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면 실시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 뭔가 소득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서 실험을 해본다든지 일정 계층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고 저는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시대에 맞으려면 이 기본소득보다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소득을 저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 여러분 전부 마일리지 포인트를 갖고 계시죠. 얼마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시죠. 1년에 약 20조 원 이상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올 2월 달에 카드사에서 현금으로 그걸 나눠주니까 3조 5천원 나눠줄 때 서버가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디지털 시대의 소득, 데이터 소득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디지털 시대의 소득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그건 언제 나중에 언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전면 실시될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이어서 세 번째 경제 분야 공통 질문은 이상은 패널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탈원전 정책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도 많이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원, 발전별 에너지원 비중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석탄이 제일 높고요. 준비하셨어요? 석탄이 제일 높고, 네, 그다음 이어주세요. 그다음 이제 뭐 LNG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이 있고, 재생에너지가 제일 작죠. 네,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탄소 제로를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할 때 사실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원전도 없이, 그리고 석탄도 없이, 그리고 가스도 없이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선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도 산자위를 해봤는데, 일단 분명한 것은 탈탄소로 시대로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결국 전기의 시대, 디지털이 훨씬 더 정교한 전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기의 시대, 수소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당진 화력이나 우리 영흥 화력에 있는 화력 발전소를 LNG로 바꾸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가장 빠른 길이고요. 두 번째, 저는 SMR,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됐던 SMR에 대해서 집중적인 저는 연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에서 얼마만큼 효율성을 높일 건가가 또 하나의 관건의 문제고요. 네 번째로는 전남 지역, 제가 전라남도 정책부문을 3년 했는데요. 전라남도 지역에 대규모 우리가 36조 원을 넣는 해상풍력단지를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해나가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해체하는 기술, 그 다음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도 함께 우리가 연구해 나갈 때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그 다음에 기후변화 위기의 에너지 정책에서 수출이 가능한 나라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재질문 있으신가요? SMR과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은 같이 가는 것이다. SMR을 하면서 동시에 저는 SMR에 대해서 연구 꽤 오랫동안 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이 원천 기술 유스케일 회사 가지고 있고 우리가 두산중공업이 지분 투자를 했죠, 그죠? 이 SMR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경제성이 있다면 저는 우리가 추진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경제 분야가 우리 평소에 강조하신 대로 비교에 있는 듯합니다. 그 시간도 많이 쓰셨고 또 디테일이나 풍부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세 번째는 사회 분야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임설아 편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특별 사면이냐 아니면 가석방이냐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부분님께서는 삼성이 사회적 책임과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걸 전제로 사면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럼 과연 삼성이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과거와 과거의 이 후보님과 이 삼성과의 그런 인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네. 삼성과 연이 있으면 제가 걸리는 게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바보겠죠? 우리 제가 떳떳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과거와 단절과 사회적 기여를 삼성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증할 것인가?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들이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꿈꾸는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가 전부 일자리 때문에 애를 먹는데요.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이 갖고 있는 산업 유보금이 1000조 원쯤 됩니다. 저는 이거를 일자리로 대규모 투자를 한번 만들어내는 대타협을 한번 이끌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대기업이 CSR 활동을 하는데 몇 조 원을 씁니다. 이거를 이제 창업하는데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 말고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나 이혜진 대표 전부 삼성 산업벤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기업이 1차 벤더한테만 상생 결제를 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고 그 하청 전 계열에 대해서 2차, 3차도 상생 결제를 해야 플러스를 준다라고 하면 저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한 번쯤 대한민국이 마치 스웨덴에서 우리가 대기업과 한번 대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지분구조, 지배구조를 정리하고 일자리와 세금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발렌베리가처럼 한번 그런 것이 삼성과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한번 일대 대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설아 기자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삼성에서 뭐가 있었으면 제가 말을 하는 게 바보였죠. 오히려 저는 좀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의견도 많고요. 저희 사무실에 항의 전화도 많이 오고요. 칭찬 전화도 많이 오고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사회 분야 두 번째 공통 질문 남궁창선 패널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이각 의원님은 시정 힘있게 자신있게 대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었습니다. 레드크로스 현상, 인구절벽 이런 표현들이 신문지상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올 들어서도 일본까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오늘 석간신문 머릿기사로 똑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인구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고 이광재 표만의 인구 대책이 무엇인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점점 점수가 많아져가지고 어렵습니다. 그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고요. 저는 이게 올해 기준으로 저희가 경제활동 인구가 100명당 20명을 부양하는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40명을 부양하게 됩니다. 저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강력한 경제 성장이 강력한 복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예산 하나만 보면 5년간 200조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0.8%의 최하위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재정개혁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0세부터 5세까지 이 돌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출산이 높아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0세부터 5세까지는 국가가 확실한 돌봄 책임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제일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본 아동 발달 교육학 학교에 보니까 0세부터 8세까지 지능의 80%가 발달한다는 학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할 때 더 0세부터 5세까지 확실한 돌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우리가 돌봄과 교육을 안정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초등학교가 서울 시내에 폐교되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중에 범폐율 9% 미만의 학교가 44개가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가 5세 시대에 문을 닫잖아요. 그럼 그 주변 건물까지를 해서 높이 올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돌봄시설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 외에 주상복합이 아니고 주교 복합시설이 있으면 복지와 유효화를 함께 만들면 우리는 일도 하고 돌봄도 있고 아이 공부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면 훨씬 더 강력한 아이를 키우는데 편안한 세상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만은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갈 수 있는 길은 교육에 투자하는 겁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대한민국이 저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공통 질문 분야,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경철 패널께서 하시겠습니다. 동맹국 미국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좀 달라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저 요즘 미국 편을 들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약간 중국 쪽에 좀 기울었던 줄타기 외교에서 변형을 해서 확실히 미국 쪽으로 기울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쿼드를 가입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광재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 기자님은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가져가죠. 저는 쿼드는 적극적으로 생각하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과연 요구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일본의 반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쿼드에 참여하지만은 반중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방향을 틀어서 기후나 백신 등 공공외교의 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인도와 보조를 맞춘다면 미국이 요청하면 저는 기후변화나 백신 외교 같은데 이런 데는 과감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G10까지 만드는 이제 크리미아 반도 때문에 러시아가 빠져나가게 된 건데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까지 함께해서 G10이라는 걸 만들어서 세계 얘기를 함께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진취적인 경제 외교, 기술 외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 축은 지금은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 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세계 질서의 재편기입니다. 이때 저는 한미동맹과 기술동맹을 확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도 기술 굴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균형 외교가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 중국은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이 눈치 저 눈치 보자는 거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G5와 G3를 향해 도전에 성공하면 우리의 길은 바둑에서 축에 몰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혁명 기반의 창업국가로 나가자는 거고요. 그 가능성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반도체, 배터리 그런 분야에서 일본이 못 가진 첨단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우리 국민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어서 외교 안보 분야 두 번째 질문 이상은 패널이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바람직한 대북 정책에 관한 후보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북한에 부드럽게 대한다, 원칙도 없고 눈치만 본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유화적인 한별 정책과 그리고 강경하고 단호한 정책을 구분할 수 있다면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떤 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우리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며칠 전에 그 박지원 원장님을 뵙자고 하는데 바깥에서는 볼 수 없다고 제가 찾아가서 뵌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남북 대화의 문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국제사회의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원칙 있는 부분은 원칙 있게 대응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북 대화의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하고 중국 백신을 쓰고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백신 문제가 끝날 때쯤 미국과 북한의 백신 협력이 일어나게 된다면 큰 전환점을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데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아젠다인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북한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전부를 열지 말고 바이든 그린공단 또는 그린과 관련된 북한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그 참모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우리 유홍식 주교님이 이제 교황청의 장관님이 되셨는데요. 저는 우리 지난번 할래다 못했던 교황께서 방북을 해주신다면 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의 위기를 넘어서 평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종전선언 여기까지 꼭 갔으면 좋겠고 다음번 대통령은 두 개의 국가이지만 하나의 시장이라는 경제의 문을 활짝 열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번 미국 국회의원 50여 분이 종전선언 결의안을 국회에 냈는데요. 저는 이거를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 정치인들에게 호소하려고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외교도 함께 해나가면 이제 대한민국 외교가 남북, 한일, 한미가 아니고 전 지구의 운동장을 다 쓰는 외교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원칙 있는 부분은 원칙대로 합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인권이 먼저냐 대화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를 추구하면서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 대화의 문이 더 쉽게 열리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부분도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유엔 인권 헌장에 의하면은 제1항이 기여와 질병으로부터의 인권이고 두 번째가 정치적 인권이라는 것. 그것도 함께 생각하면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좋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추가 질문.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면 사실 말씀하시는 게 다 좋습니다. 좋은데 북한이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가 이제 경제 발전과 핵을 맞바꾸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핵을 포기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저는 대통령의 그 참모들하고 얘기해 보는 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게 될 건데 결국 이제 이 경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중요할 것이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그 유럽도 나토라는 결국은 군사 안보의 안정성이 있을 때 결국은 해결이 되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 평화협정과 동북아의 평화안보 체제가 결국은 해결될 때 결국은 최종적으로 북한은 북핵을 포기하는 단계에 다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먼 미래이고 경제 협력이 먼저다.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 먼저 핵을 동결하는 거, 그러면 다음 단계. 핵을 4차를 받으면 또 다음 단계. 이런 단계별 전략을 바이든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차분히 추진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권 문제하고 북핵을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공통 질문, 교육과 언론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이상은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후보님 보시기에는 이제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교육을 구분할 때, 교육 정책을 짤 때는 이제 평등성, 그리고 수월성 이런 부분들을 대립함으로 보고 정책을 짜는데요. 이 중에서 어느 부분에 무게를 두고 교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교육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도 우리 청소년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문제인데 이 분야에서 앞으로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떤 교육 정책을 쓰실지 궁금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는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상당히 커졌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이런 격차를 해소할 방안에 대한 그런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교육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학생들 중심으로 생각하면 애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부모는 사교육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도 취직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미국 유학을 가도 졸업이 안 됩니다. 저는 이거는 교육위원회로 전환이 필요하고 저는 교육부가 해체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저는 교육개혁을 해야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평등성, 수월성 문제는 저는 같이 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고향이 강원도 평창인데요. 거기에 민족상업고등학교가 있고 여론초등학교라는 폐교육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폐교육의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그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민족상업고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방과후 수업을 하게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죠. 민족상업고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방과후 수업을 하니까 도저히 거기는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와서 집을 사가지고 좀 살고 있거든요. 저는 평등성하고 수월성 부분을 저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상업고등학교 같은 것이 없어지는 것은 저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원격 교육 시스템이 있는 부잣집 아이들은 수업 시간이 훨씬 140시간이었고 그것이 없는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디지털 격차에서 디바이스 이거는 빨리 국가가 우리가 따르기도 날라주는데 우리가 이거 디바이스 격차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서대문 구청에서 한 일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니까 이 아이들이 쉽게 컴퓨터를 잘 못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튜터를 만들어서 143명을 고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자리도 생기고 초중고등학교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약 10,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거는 제가 조금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 보니까 수업을 하니까 30초 이상 끊게 되면 다 저작권이 걸립니다. EBS, KBS 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회 도서관이나 정보 문서를 전부 디지털라이징 해가지고 이걸 아파트 단지까지 학교 교실까지 만드는 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디지털 집현전법입니다. 이제 개천에서 윤다는 시절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EBS에서 국내외
세계적인 석학 강의를 가을부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전 세계 국내 최고의 석학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달이 나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육 콘텐츠를 주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디지털 교육의 최강자가 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교육 언론 분야 두 번째 언론 분야 질문 임수아 앞에서 하시겠습니다. 네,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이 화두입니다. 정치권에서 특히 여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비롯해서 여러 입법안을 내놓았고요. 기자로서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게 과도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 개혁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고요. 또 후보님이 생각하는 언론 개혁은 무엇인지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가짜 뉴스는 분명히 우리 엄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도 좀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양에서는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우리가 결투를 신청했죠. 근데 결투를 이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가짜 뉴스와 그에 따른 명예훼손은 우리가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언론이 더 지원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네이버나 다음에 포털에 뉴스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정당한 저는 대가를 받고 있는지 저는 한 번쯤 체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 뉴스가 나온다고 봅니다. 또한 제가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요. 부산이나 전라도 가보니까 지역 언론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 언론 지원을 지역 언론은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 제가 굉장히 좋은 콘텐츠를 많이 보는데 JTBC거든요. 많이 보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이 좋은 방송 콘텐츠를 영어로 보려면 영어로 보고 자막으로 보려면 자막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주면 그러면 우리의 콘텐츠는 세계로 나갈 수 있고 국제화될 수 있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생활하기는 편하고 그리고 일자리는 또 많이 생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영어나 중국어나 외국어를 하는데 불편이 없는 국제화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컨텐츠의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진화된 대한민국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통 질문, 분야별 질문 전부 이렇게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시간이 지날수록 답변도 날카로워지고 질문도 디테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숨 돌리는 차원에서 물도 마시고 서로 눈빛도 한번 교환하면서 팀플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청중분들께서도 물 드시고 잠깐 숨 고르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쪽이니까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질문이 저희가 준비한 게 13개의 꼭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질문은 20초, 답변은 1분 30초인데요. 이 시간을 알차게 짜임새게 쓰려면 질문도 그 가이드라인 범주 내에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 답변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개별 질문은 이제 강론에 관한 거기 때문에 좀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 추가 답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이 있으신 패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명쾌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강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궁창선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어디시죠?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자주 가보세요? 자주 가죠.
참여정부에서 이제 지역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해왔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원주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현재의 모습하고 정책 입안 단계에 취지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지 좀 평가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정치권이나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예정 혁신도시 시즌2 이걸 어떤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 답변해 주십시오. 혁신도시에는 혁신이 부족하고 기업도시에는 기업이 부족하다라는 평가죠.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보는데요. 제가 전국을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기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혁신도시에 혁신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학교가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버스 30대 가지고 서울 원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문화생활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만 혁신도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특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대학교와 한전과 에너지기업, 경상남도는 LH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과 도시계획, 원주와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과 의료, 특화된 도시를 만들어서 기업과 교육 등 생활 여건을 높이 하는 것이 저는 제일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반 공공기관보다는 기업을, 앵커 기업을 유치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가 질문 있습니까? 예, 하시죠. 의원님 이제 그런 답변하신 것 같은 경우는 뭐 혁신도시 초기 단계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10년 넘게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 진단 그리고 대안이 지금 정도 나와서 시스템적으로 굴러가야 되지 않냐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의지인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주재 회의를 72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29번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는 거의 되지가 않았던 것이 가장 약점이고요.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거,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약 15개 법안을 현재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여야 대선 후보 모두의 공약이 돼서 저는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토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이어서 최경철 패널께서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공수처 설립 때문이었습니다. 그 난투극 속에 만들어진 공수처가 지금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1번 질문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국정 공약으로 밀어붙였던 검찰개혁, 그러니까 이른바 경찰로 많은 수사권을 넘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검찰에 아예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는 그런 방안으로 간 것인데 최근 LH 수사를 경찰이 한 것 보면 맹탕 수사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한 검찰개혁, 공수처 설립.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요, 이게 이 만드는데 30년 걸렸거든요. 공수처를 만드는데. 저는 절대 권력은 절대 도피합니다. 그래서 그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생겼다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조사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어느 나무 밑에 가서는 신발 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죠. 국민들의 우려도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많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검수완박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보다는 검찰이 너무 강압적인 수사를 아직도 한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포괄적이다. 전관예우가 문제가 있다. 이것이 대략 30대, 40대 분들의 여론입니다. 제가 10대, 20대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지금 아동 이렇게 학대가 일어나고 있고
학교 폭력이 이렇게 심하고 전학 간다고 해서 전학 간다고 폭력이 멈추는 게 아니고 문자 하나 오면 일진들한테 또 당하고 이렇게 사이버 폭력이 심하고 이런데 왜 이런 폭력을 가만 국가공력이 복권력이 내두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검찰이 해야 될 가장 큰 일 아닌가요?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은 국민과 더불어서 한 발자씩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너무 나가지도 말고 꾸준히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어서 우리 임선아 변호사께서 다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동물국회가 지나가니 식물국회가 같이 등장했고요. 아까 남남 갈등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습니다만 국민들 피로감도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야 갈등, 진보 대 보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참 이게 지지고 볶는 정치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 이럴까 저도 생각을 해요. 다들 학력 경력이 멀쩡하잖아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국가에 대한 청사진이 공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지 청사진이 없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협치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기는 민주주의를 해왔습니다. 51대 49는 하다가 안 되면 50일이 됐을 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49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70%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51%면 35%로 당선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5% 국민이 안 찍은 겁니다. 이제는 협치정부, 공존하는 민주주의가 돼야 대한민국이 저는 미래가 있다고 보고 그 길 중에 하나가 저는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권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로 통치하는 세상이 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번 지방선거 이후에 김세현 의원님하고 우리가 장관직을 제안했는데 결국 못 오셨거든요. 왜냐하면 배신자로 찍힐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려면 저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하고 송영길 대표가 우리가 이번에 정책협의체를 만들었는데 대통령 선거 전에 제발 좀 여야가 공약에 같은 거는 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럼 국민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효과는 A라는 국회의원이 저 분야의 전문성이 있구나 라고 하면 내각 제의를 해도 배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저는 협치정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려면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권력을 나눌수록 국민은 편해지고 권력은 나눌수록 대통령은 더 권위 있는 대통령이 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독 웅변을 또 하셨는데요. 예, 저희가 잘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남궁창성 의원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저는 개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며칠 전이 60항쟁 34주년이었습니다. 60항쟁의 산물이 현재 87년 헌법인데 이제 이광재 후보께서는 모두 발언이라든지 지금 발언 중간중간에 개헌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 예를 들면 국회를 지역 대표를 보장하는 상원제, 양원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했던 연방정부에 준하는 분권국가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87년 체제는 이제 다음 단계로 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은 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0년. 우리가 러시아는 더 오래 하죠. 적어도 주변 국가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에 총리를 추천하는
복수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현행 법대로 총리가 장관을 제청하는, 그렇게 해서 여야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확실하게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원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태백영월 평창 정선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서울 면적의 8배 반입니다. 우리는 나무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강도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자연의 대표성도 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 연방제는 모두 한 주에 3명씩입니다. 저는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상원제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선거제를 해서는 절대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천재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수없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로마가 1000년을 갔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세네카, 상원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긴 장래를 위해서는 상원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해도 크게 바뀌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핀란드처럼 국민의 5만 명 이상이 발의를 하게 되면, 입법 발의를 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의원을 직권으로 상정해서 모든 절차를 국민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현안이 있게 되면 집중 토론을 해서 100만 명, 500만 명 DID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500만 명 투표해서 결정해 나가는 그런 과감한 결정을 해 나갈 때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동물 국회, 우리 임소라 기자님 말씀하신 식물 국회, 이걸 우리 벗어나는 국민의 위대한 국민을 가지고 함께 모두가 별이 되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예, 지금 하신 말씀을 모두 발언하셨으면 훨씬 더 강렬 있겠다는 기시가 갑자기 들고요. 예, 어쨌든 역사적 사료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상훈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후보님, 올해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10,000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10,000원을 못 넘기고 있죠. 네.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9,000 얼마 아닌가요? 지금 8,720원. 8,720원. 네, 대략 비슷하게 맞추셨습니다. 그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원래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신문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결코 그것이 현장에서 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 그런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리는 데에 대한 상당한 괴로움도 동시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면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시장 원리에 맞게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후보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략 140만, 적게는 140만, 많게는 약 몇백만에 해당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결국 우리가 네덜란드의 교훈을 보게 되면 임금을 올릴 때 노동 생산성과 연동해서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노사협의라는 기본 우리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지만은 최저임금이라는 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도 다르잖아요. 그런 면을 좀 탄력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그 길은 가야 본질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한다면은 임금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시장과 함께 협의를 하지만 우리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된다. 즉 집값을 떨어뜨려주고 사교육비를 떨어뜨려주고 이런 것을 할 때 실질적 소득이 늘어난다는 측면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더 주요하게 노력해야 될 것은 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일을 하는데 같이 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노사 대개혁을 할 때 노동 생산성에 기초해서 임금을 상승하고 심지어는 임금을 인하를 노동조합이 결정하는 그런 결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임금이 아만 올라도 결국은 생활비가 높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들이 한국기자협회가 준비한 모든 질문은 다 날카롭습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하기 필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께서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대안의 내용들을 많이 정책 제안을 하신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긴 한데 국민 동의나 또 집중점, 선택과 집중을 할 핵심 구상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폭넓게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대안의 내용 세 가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기술혁명에 기초한 창업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 산업은 우주, 바다, 생명과학, 가상세계에서 나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1등을 보낸 의대를 보낸 이 생명과학에서 저는 미래 산업이 나온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게임이나 웹툰, 그리고 컨텐츠가 가는 가상세계, 제페토가 있는 저는 메타버스에서 위대한 산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경제 영토를 5억, 10억으로 늘려서 이모티콘 하나를 팔아도 시장이 10억 되는 세상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는 자영업이 전 세계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분들도 관광, 서비스업입니다. 우리가 일본 아베 수상이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해외 관광객이 일본은 550만, 저희가 700만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해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에 3천만 명이었습니다. 저는 해외 관광객 3천만, 중산층, 아시아의 중산층을 데리고 올 때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도 함께 성장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혁명 기반의 창업국가, 디지털 경제 영토를 10억, 20억을 늘리는 것, 그리고 관광, 입국을 통해서 취업 유발 배수가 높은 이것에서 우리가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개의 질문을 우리 임소라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임소님 혹시 비트코인 투자해 보셨습니까? 지켜보고 있죠. 네, 저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젊은 층에서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는 이런 좀 우려스러운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고 또 과세를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트코인 정책에 대한 이 부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가상세계에는 점점 더 커진다고 봅니다. 반도체가 우리가 134주가 국내 매출이었는데 앞으로 한 5년 뒤에 메타버스 세계 시장은 340주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상자산의 세계를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정치인 최초로 저는 가상자산을 가지고 저는 후원금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가상자산의 세계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 산업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에 촉구합니다. 가상 자산하고 가상 화폐가 다른 것 같아요. 당연하죠. 가상자산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화폐라는 단어를 쓰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는 가상자산이라고 일어나는 것이 좀 좋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세계를 열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부가 빨리 불법 세력을 퇴출시켜줘야 될 거 아닌가요? 그 시장을 안정화시켜주고서 세금을 받는다고 해야지 이건 불법이라고 얘기해놓고 세금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거는 자산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며칠 전 국세청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자산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압류하나요? 이러면서 저는 이율배반적이다. 저는 미국과 싱가포르에 발을 맞춰서 더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코인의 원금을 보장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국제적인 질서를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가 코인보다 많은 젊은이는 주식에서 저는 안정적 수익을 높이려 원합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영국은 소수점 거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100만 원짜리 하는 주식을 젊은이가 살 수가 없잖아요.
우량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빨리 소수점 거래를 열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일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국의 플랫폼 노동자인 우버에서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임금의 15%를 주식으로 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우량 주식을 살 수 있는 길도 만들어주고 코인 세계에서도 빨리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전 시장, 박원순 전 시장, 또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일단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그 여당의 대응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 부분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예,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이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응 부분도 저희가 사과했다는 것보다 오세훈 시장의 사과의 글을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걸 보고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민주당이 거듭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안희정 전 지사 면회를 가려고 하셨다가 일정상의 이유로 취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뭐 안희정 지사와는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는 성찰 없는 위선의 굴레 이런 비판 여론이 있는데 사실이고요. 혹시 대선 전에 다시 면회를 갈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희정 지사는 저희 오랜 친구잖아요. 친구이고. 근데 얼마 전에 대전에 가서 유흥식 주교님을 뵀습니다. 대전에 가서 뵀는데 그때 주교님께서 안 지사 안부를 물으면서 좀 각별한 좀 위로를 전해달라고 말씀이 계셨어요. 그 뒤에 이제 교황청의 장관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이제 교황청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좀 각별한 위로를 하실 수가 없고 좀 전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심부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가서 무슨 정치적인 얘기가 있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을 것입니다. 예. 자, 다음 질문은 이상은 변호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젠더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이대남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사회 젠더 갈등이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젠더 갈등 그 자체에 대한 의견도 사실 궁금하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일각에서는 여성한테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시켜야 된다. 군복무 자체가 이제 남녀 사이의 차별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사례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모병제를 하자, 뭐 남녀평등 복무제를 하자, 그런 군대 제도의 개혁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젠더 갈등에 관한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군대 문제를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바꿔보실 생각이 있는가, 그 문제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젠더 갈등이 조금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더 많은 통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자료도 많이 받고 20, 30대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군대를 갔을 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여성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남성들의 경우에 여성들의 출산 휴가를 훨씬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것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우리는 이게 지금 고를 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서로 이해의 폭을 높이고 공통점을 찾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군 복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모병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모병적으로 가는 측면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에서 60만에서 20만으로 줄였고 모병제를 했는데
현재 평가는 부정적인 평가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모병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런 국방의 문제에 대해서 젠더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큰 분열을 저는 가져오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치에도 넘지 못할 선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저도 면접을 많이 해보지만 시험을 쳐보면은 이미 외모고시나 모든 각종 시험에서 20대에서 여성들의 아주 약진과 진출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이 기회를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리고 상처를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 위대한 사회는 톨레랑스가 강한 사회라고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남궁 거의 우리 예정된 시간 90분 4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이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문하는 한국기자협회 패널들이나 우리 이광재 후보 위인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도 심화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예. 자, 다음은 우리 남궁 창성 패널께서 질문해 주시죠. 후보님 어제 제 책장을 보다가 2014년 6월 14일 날 후보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책을 좀 뒤져봤습니다. 모두반에서도 얘기하셨던 우리나라 국가 원로들을 만나시고 썼던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 그 책이었는데 후보님은 2011년 강원도지사로 계시다가 작년 총선을 통해 가지고 정치 복귀하시기까지 9년 동안 정치 휴지기가 있었습니다. 인간 이광재, 정치인 이광재에게 그 9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 입안에 피가 하나가득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이를 악물고 자니까 그 이가 세 개가 다 깨져가지고 피가 흥건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살다가 제가 한국에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떠났죠. 긴 시간 처음에는 남을 원망하는 시간이었고 나중에는 저를 자책하는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저는 역사를 보게 됐고 제 자신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었는데 저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사람답게 만드는, 그래서 그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광재가 너무 건방져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인간이 돼가는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산처럼 유연하게 살고 수많은 제가 길을 걸었던 그 길가에 있는 강물처럼 제가 차분하게 쉬지 않고 천천히 열심히 살면서 겸손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참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또 답변 내주시죠.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입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 인권의 문제에 걸려 있고 미국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갖고 토론을 갖고 유럽의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 북한과의 지금은 대화를 저는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북한의 인권 문제를 풀어갈 때도 이건 제가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김원수 대사하고도 여러 차례 의논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인권 문제를 일반적인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인권, 평화 문제를 충분히 얘기할 때 일정한 시기가 됐을 때 또 당당하게 북한의 정치적 인권도 얘기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나갔을 때는 이 국제적인 인권의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세미나나 이런 학술대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전단에 이 북한의 그 김정일 위원장을 우리가 좀 상상하기 힘든 정도로 모욕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긴 남북대화의 문을 여는 것은 장애가 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심포지움이나 세미나에서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55분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시간을 잘 완결하는 것은 후보자와 질문자가 유인한 케미스트리가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첫 서막이어서 조금 난항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을 했으나 함께 와서 다행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준비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과거에 개인적 인연, 정치적 인연이 별도 특별히 있으신가요? 네, 이재명 지사는요, 비밀인데, 오하월의 권양수 여사님께서 이재명 지사가 눈에 띈다, 이 사람이 씩씩하고 좋아 보인다, 라고 해서 제가 성남에 가본 적이 있어요. 둘이 술도 먹고, 그래서 경기도지사 출마하는 거 가서 의논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발력이 있고 저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의 추세를 보면 집권여당 민주당의 지지도, 국민 여론 지지도 1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일강체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페이스로 간다면 큰 변동 여지가 없는 한은 민주당 후보가 될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인터뷰에서 우리 이 후보께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선에 가면 불안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코멘트를 하셨는데 어떤 이유나 배경인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럼 이재명이 아니면 일단 후보로 출사표를 내셨으니까 내가 이런 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 예. 어려운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20년 전에 이인재 대선이 있었습니다. 전부 이인재 후보한테 몰려갔죠. 그때 1%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20년 만에 대한민국에 정치 혁명이 올 때가 될까.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부분은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가장 큰 일은 국회와 협상을 해서 일을 일궈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진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단체장을 간담회를 했습니다. 무려 17명, 100만 명 이상의 990만 명을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포용하고 협력하고 서로의 벼를 만들어주는 리더십이 저는 진정한 리더십이고 그게 훨씬 더 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도 중요하겠죠. 통합도 중요하겠죠. 아마 저하고 비교해 본다면 저는 누구보다도 아픈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일찍 경험했고 도지사 경험도 했고 국회 경험도 했고 10년 동안 바깥에 있으면서 냉정한 눈으로 한국을 바라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가봤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어느 정도 압니다. 첫 번째, 미래로 확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기술혁명을 이룰 그 길에 저는 조금 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워치 특허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미국
중국과의 안정적 외교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통합에 대한 강렬한 열망. 노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피눈물 흘리는 시간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 피 흘리는 나라는 와서는 안 된다. 그 절실함을 가지고 저는 정치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는 50대에 하는 거예요. 50대에 이재명 지사와 이광재 그리고 중산층과 중도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균형 발전해서 중소도시를 사랑하는 이광재가 좀 더 중간층을 많이 편을 보지 않을까. 본선에서는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사람이시면서 미안합니다. 예, 우리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으로 가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준비하신 내용 있으실 테니까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모두의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현장 질문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자여도 좋고 아니고 우리 시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질문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예, 바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앞에 계신 분의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 뉴시스의 여동준 기자라고 합니다. 많은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올해 이성호 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몇 년간 이어서 이제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없었던 걸로 들어서 이어지는 노동 현장에서의 산재 사고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이 산재 사고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이 산재 사고가 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주말에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불법 하도급일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저는 이제 주말에 일을 하고 불법 하도급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사회가 이제 그 단계는 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그 부릉이라는 그 배달 회사에 갔었는데 우리가 빨리빨리 이런 것 때문에 오토바이 타다가 1년에 500명이 사망한다고.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물질 위주의 성장 위주의 이 삶에 대해서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사람 중심의 삶의 사역을 이제는 좀 근본적인 전환을 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광주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더군다나 거기에 대기업이 있었는데 대기업에 하청을 받은 회사가 이렇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분명한 제도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제 또 추가로 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원님, 저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입니다. 아까 한번 최저임금 말씀을 하시면서 주 52시간 제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여전히 경제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 보완책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하나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준석 신임 대표가 이제 나오면서 세대 교체를 성공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 세대 교체에 대한 목소리는 많은데 정작 이게 세대 교체에 대한 움직임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 52시간 문제는 저는 그 연구직, 그다음에 벤처, 우리 장병규 4차 산업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얘기하더라고요. 그 벤처하고 연구직, 그다음에 외국과의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저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좀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대교체, 세대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대교체가, 시대교체가 중요하지 세대교체보다 중요한 게 시대교체입니다.
저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 사람 중심의 디지털 그린 시대를 누가 이끌 건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도 조만간 세대교체, 시대교체의 움직임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1등 후보가 1등이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 거는 그야말로 역전승을 다들 기대하죠. 저는 민주당에서도 시대교체, 세대교체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된 노무현 대통령 같은 정치 변동을 제대로 이뤄야만 디지털 그린 시대의 경제 주체가 다시 한번 태어나서 제2, 제3의 다음 카카오가 다시 한번 훨씬 더 위대한 기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G3로 가게 되겠죠. 예,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문이 있으시다면 한 번만 더 받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아주경제 김봉철이라고 하고요.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재 지금 여권의 대선 후보분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좀 정해져 있으시겠지만 일각에서는 이광재 후보님의 어떤 대선 경선 완주 가능성에 대해서 또 낮게 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취지들 때문에 꼭 완주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를 좀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광재 후보님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광재에게 노무현이란 어떤 의미인지 좀 짧게 정리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정말 가장 저의 스승이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이죠. 미워할 수 없는 존경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뛰어넘고자 합니다. 하나의 알이 태어나려면 하나의 새가 태어나려면 하나의 알을 격파해야죠. 그래서 그 나이시는 아프락삭스라는 헤르만 세스의 글이 있죠. 저는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면 정말 제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일체의 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캠페인에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거나 제가 같은 사진을 쓰거나 홍보에 쓰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선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걸고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출마했을 때 강원도지사 나왔을 때 저 마이너스 23%였습니다.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승리해서 민주당이 집권하고 진보가 기술 진보, 생활 진보, 그리고 위대한 진보 시대를 여는 국민 승리의 시대를 확실히 만들려고 합니다. 예, 자, 우리 현장 패널 질문까지 포함하여 저희가 같이 준비한 모든 질문은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우리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0대에서 예비 후보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저는 이광재는 누구인가 많이 물어봅니다. 그때 저의 원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잣집에 TV를 보러 갔는데 누나랑 같이 갔는데 볼 수 없었습니다. 울고불고 돌아왔어요. 저는 그때 느낀 것이 인간이 가난히 인간의 존엄을 억압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인간이 노력하면 반드시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세상에 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의 하나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와서 야학 교사 생활을 한 것도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일찍 역사에 눈을 떴습니다. 대한민국의 임진왜란, 병자회란,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 처참한 역사를 저는 봤습니다. 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견제를 뚫고 그들의 박수 속에서 위대한 한반도를 만드는 그래서 그리스와 같은 문명국가, 네덜란드와 같은 문명국가를 만드는 게 저의 강렬한 소망이고 꿈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년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를 많이 봤습니다. 소부주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회사는 당근마켓입니다. 바로 우리 옆에 이웃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별이 되는 나라, 디지털 세상에서는 좋아요를 눌러야 우리가 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 별의 꿈을 이루는 플랫폼 정부, 그리고 국민이 편안하게 사는 국민의 집이 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내일 한국기자협회는 국민들 주권자를 대신하여 20대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들 모두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이런 소박하고 열정적인 노력이 후보자들을 깊이 있게 헤아리는데 변별하는데 유익한 계기와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화요일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정성을 가지고 여러분께 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